야, 일어나! 여기 너네 집 아니야? 연기하지 마. 꾀병인 거 다 알고 있어. 엄마 생각나면 그냥 집에 가. 여긴 그런 데 아니다. 너 같은 애가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신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래바닥 위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날 밤 보고서는 사라졌고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며칠 뒤 그 부대 상공에 헬기 한 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천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성희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신병을 무시하던 조교가 맞이한 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안개가 낮게 깔린 마을 입구에는 군용 버스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20살 박도윤은 방 안에서 말없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속에는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작은 약 봉지가 들어 있었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아버지 박태진이 서 계셨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곧게 펴진 어깨, 단정한 자세. 국방부에서 3스타를 달고 퇴역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의 계급이 아니라 박도윤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도윤아, 밥 먹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도윤은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소박한 아침이었지만 오늘따라 어머니의 손놀림이 유난히 느려 보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거기 가면 이런 맘 못 먹는다. 어머니는 밥그릇을 가득 떠주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죠.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밥상인데 오늘만큼은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박태진은 밥상 앞에 앉아 계셨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걱정과 기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마주치는 순간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도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낡고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 것이란다. 군대 있을 때 쓰던 거야. 어머니는 수첩을 도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그걸로 버텼단다. 힘들 때마다 한 줄씩 적으셨어. 너도 그렇게 해봐. 도윤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가득 채워진 페이지들. 오늘도 견뎠다. 내일은 더 강해지자. 집 생각 말자. 짧은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는 젊은 날의 박태진이 버티고 견뎌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수첩을 가방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도윤이 현관을 나서자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예,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든 거기선 한 명의 병사일 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윤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한 번 툭 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군인 출신 아버지는 원래 말이 적은 분이었으니까요. 마을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군용 버스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들. 도윤도 그들 사이에 섞여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마을. 도윤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렇게 박도윤의 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신병으로서의 첫날. 아무도 그가 국방부 3스타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 자신도 그 사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말이죠.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청년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조교들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도윤은 줄을 맞춰 섰습니다. 앞도, 뒤도, 옆도 모두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동료가 되는 겁니다. 이병 박도윤.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도윤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 순간부터 도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신병 중 한 명, 이병 박도윤일 뿐이었습니다. 입대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아직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 기상 나팔 소리, 차가운 세면장, 물, 딱딱한 군화 밑창.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죠. 하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으니까요.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점호가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침상 앞에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조교 강철민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강철민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입꼬리는 항상 내려가 있었고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병 박도윤. 강철민의 호명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순간 멍했습니다. 옆 침상의 훈련병이 팔꿈치로 도윤을 툭 쳤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철민은 도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생활관 바닥을 울렸습니다. 강철민은 도윤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몇 초나 지났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여긴 전투 현장이야. 전쟁터에서 몇 초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릅니다. 죽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소대원 전체가 죽는다고. 강철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생활관 안의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밖으로 나와. 강철민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 아래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엎드려 뻗쳐. 강철민의 고함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도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팔굽혀펴기 자세를 유지한 채 도윤은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다시 엎드려. 일어나. 엎드려. 강철민은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윤의 팔은 점점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강철민이 도윤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답이 왜 그렇게 느려? 점잖게 구냐? 여긴 내 세상이 아니야. 여기선 내 버릇 다 고쳐질 거야. 도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팔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강철민은 도윤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집안 좋아? 공부 잘했어? 그런 거 여기선 소용없어. 여긴 오직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강철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참 또박또박 잘하더만. 지금은 왜 입을 다물고 있어? 도윤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그냥 이병 박도윤입니다. 그 말에 강철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굴복도 반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만이 있었죠. 강철민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계속 버텨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얼차려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상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팔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옆 침상의 훈련병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왜 자신만 유독 미움을 받는 걸까? 도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활관 구석에서 훈련병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박도윤제, 말투 들어봤어? 이상하게 점잖아. 집안 좋다는 얘기 있던데? 그래서 강상병이 찍은 거 아닐까? 조용히 해. 들리겠어. 도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세면을 하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도윤은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수첩, 아직 한 글자도 적지 못했습니다. 적을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견디자.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련이 도윤뿐만 아니라 훈련소 전체를, 나아가 한 사람의 아버지까지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강철민은 어떤 핑계로든 도윤을 불러냈습니다. 군화끈이 느슨하다는 이유로, 침상 정리가 엉성하다는 이유로, 심지어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도 말이죠. 도윤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수면 부족과 과도한 체벌로 도윤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도윤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더 심한 구타가 있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오후였습니다. 한여름 같은 날씨에 훈련장은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운동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달리는 구보 훈련. 무거운 배낭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빨리 뛰어. 느려 터졌어. 강철민의 고함이 운동장을 울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조금만 더 버티자. 도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이 꼬였습니다. 중심을 잃은 도윤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모래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윤이 땅에 넘어졌습니다. 배낭의 무게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모래를 움켜쥐며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처럼 답답했죠. 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의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강철민은 도윤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기하지 마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선 그런 거 안 통한다. 도윤은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고, 정말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도윤은 간신히 손을 뻗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 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주변의 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훈련병들의 발소리, 강철민의 고함,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군가 소리. 모든 게 물속에 잠긴 것처럼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운동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팔짱을 낀 채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강철민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 박도윤. 일어나라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철민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봐, 정신 차려. 강철민이 도윤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훈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생활관 불빛만 보일 뿐이었죠. 어둠이 내렸습니다. 훈련장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에서는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운동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먼지가 일었습니다. 강철민은 무전기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보고를 하면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도한 얼차려, 적절한 조치 미흡, 징계감이었습니다. 강철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조명탄 하나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훈련을 위한 조명탄이었습니다. 주황빛 불빛이 훈련장을 밝혔습니다.
그 빛 아래 쓰러진 도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확성기 소리도 멎었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췄습니다. 조명탄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철민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어쩌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조명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빛이 꺼졌습니다. 다시 어둠이 훈련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강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의무병 호출 응급 상황 발생.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도윤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강철민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의무병들이 도윤을 싣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들것 위에 도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팔,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죠. 의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군의관이 급히 달려와 도윤을 진찰했습니다. 혈압 측정, 맥박 체크, 동공 반응 확인. 군의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탈수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쇼크 증세였습니다.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행정병이 부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장이 의무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중령이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대장이 군의관에게 물었습니다. 군의관은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외상성 쇼크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부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외상성 쇼크, 그 진단명이 의미하는 바를 부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들어올 것이고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며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군의관, 부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단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군의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탈수 증세로 보고해요. 날씨가 더웠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군의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대장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었죠. 군의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계급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의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외부 보고 금지입니다. 내부에서만 처리하도록 하죠. 하지만 부대장님, 환자의 상태가... 군의관, 내 말 못 들었습니까? 부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군의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훈련소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다들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부대장이 나간 뒤 의무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군의관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20살 청년. 군의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결국 명령을 선택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훈련병들은 평소처럼 기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의 침상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침구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도윤이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훈련병 김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도윤은 어디 갔습니까? 조교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름 모르는데? 어제 쓰러진 훈련병 말입니다. 아무도 안 쓰러졌어. 착각하지 마.
조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김태영은 옆 훈련병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훈련병들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박도윤 명단에서 사라졌대. 의무실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기록이 지워진 거야? 김태영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기록이 지워졌어. 누가 왜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몰라.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훈련병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눈빛에 스며들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쓰러져도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오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병들의 움직임은 어색했습니다. 평소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조교들의 고함에도 반응이 느렸습니다. 훈련소 전체에 싸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은 훈련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존경이 아닌 두려움, 신뢰가 아닌 의심. 강철민은 불편한 마음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작은 웃음소리나 속삭임이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훈련병들은 각자의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박도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긴 한 걸까? 집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병원에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훈련소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훈련소 밖 멀리 서울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도윤의 부모님도 국방부도 아무도 말이죠. 사건은 조용히 은폐되었고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른 아침부터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군인들이 서류를 들고 오갔고 회의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10층에 위치한 박태진 중장의 집무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위엔 각종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엔 일정표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박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박태진은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모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일일 보고서입니다. 참모는 서류철을 박태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각 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었습니다. 훈련 현황, 장비 상태, 인사 이동,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죠. 박태진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신병 훈련 중 실신 사건 발생 부상자 박도윤. 박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박도윤. 틀림없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박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박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참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중장님, 무슨 문제라도? 박태진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보고서엔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 중 실신, 현재 의무실 치료 중,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박태진은 알았습니다.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이죠. 내 아들이? 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숨겼는데 어떻게?
참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해당 훈련소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훈련소입니다. 나 국방부 박태진 중장이다. 부대장 바꿔라.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부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도윤 훈련병, 지금 상태가 어떤가? 부대장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그건 단순 탈수 증세로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 탈수? 박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실신할 정도면 단순하지 않은 거 아닌가? 훈련 중 흔히 있는 일입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박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엔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태진은 책상을 손으로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태진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장님, 괜찮으십니까? 박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 아들이 있는 훈련소 방향이었습니다. 박태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위험하다고 말이죠.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하라. 박태진이 말했습니다. 참모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훈련소다. 하지만 중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취소해. 박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외부 개입은 불필요합니다. 훈련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태진은 참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쓰러졌는데 외부 개입이라고? 참모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태진은 군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장군님,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지금 직접 가시면 훈련소 지휘 체계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참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수 있습니다. 고위 장성이 아들 때문에 훈련소에 직접 개입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박태진은 군복을 입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간다. 참모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박태진의 눈빛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급도, 체면도, 소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태진은 중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험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였습니다. 박태진은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입대하던 날 아침, 마당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 더 많은 말을 해줄 걸,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 앞엔 이미 군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박태진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훈련소로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용산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태진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간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군용차 안. 박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리자 비냄새가 섞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박태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군대, 질서와 규율, 명령과 복종,
그것이 군의 근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스템이 자신의 아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지켜온 체계가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차가 훈련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헌병이 다가왔습니다. 박태진은 신분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개인 방문이네. 신병 면회 왔어. 헌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차가 훈련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운동장, 줄지어 선 병영들, 멀리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 박태진에게는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이런 곳을 거쳐갔으니까요. 차가 의무실 앞에 멈췄습니다. 박태진은 내렸습니다. 의무실은 1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행정병 한 명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도윤 훈련병을 만나러 왔는데요. 행정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태진의 군복을 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급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박태진이 일부러 가린 상태였으니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병이 명단을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도윤 여기 명단에 없는데요? 없다니 무슨 소리요? 분명 여기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박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행정병은 당황하며 다시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부대 아니신가요? 바로 그때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군의관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령이었습니다. 군의관은 박태진을 보자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태진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3스타 박태진 중장. 중장님. 군의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진은 군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나? 군의관은 눈을 피했습니다.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안쪽 병실에 있습니다. 안내하시오. 군의관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박태진이 뒤따랐습니다. 복도 끝 병실. 문을 열자 작은 병실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엔 도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박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입술, 깊게 패인 눈두덩. 불과 보름 전 집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박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군의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설명을 하시오. 박태진이 소리쳤습니다. 군의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작됐습니다. 뭐라고? 부대장님 지시였습니다. 탈수 증세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외상성 쇼크였습니다. 박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외상성 쇼크 그럼 지속적인 구타가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추정하건대 그렇습니다. 군의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태진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내 아들을 짓눌렀구나. 자신이 평생 지켜온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강조했던 엄격함과 규율. 하지만 그것이 왜곡되어 폭력이 되고 은폐가 되고 결국 한 청년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박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박태진은 조용히 아들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박태진. 수많은 전투와 훈련을 견뎌온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나약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너무 늦게 달려온 아버지였습니다. 군의관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도 부대장의 압력에 굴복해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 죄책감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 떨어지더니 점점 굵어지고 빨라졌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진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이죠.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의무실을 나온 박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작전참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 박태진이다. 지금 즉시 헬기 한 대를 이 좌표로 보내라. 명령이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태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훈련소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조교들은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부패와 은폐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태진은 운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박태진은 운동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훈련병들이 생활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조교들도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점 하나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점점 커지더니 헬기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군용 헬기였습니다. 훈련소 상공을 선회하더니 운동장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먼지가 사방으로 휘날렸습니다. 조교들이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헬기가 오는 일은 극히 드물었으니까요. 부대장도 급히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헬기가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는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모래먼지가 눈을 찔렀습니다. 조교들은 손으로 눈을 가리며 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나이. 어깨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3스타 박태진 중장이었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교들은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훈련병들도 생활관에서 나와줄지어 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운동장엔 헬기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박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군화가 모래를 밟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조교들 앞을 지나쳤습니다.
부대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신병 박도윤의 아버지다. 박태진의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수백 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훈련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도윤의 아버지, 그 훈련병이 3스타의 아들이었다고? 부대 전체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태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박태진은 조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철민이었습니다. 강철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례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태진은 강철민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철민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감히 중장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훈련의 결과냐? 박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강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박태진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라. 내 아들을 쓰러뜨린 게 내 훈련의 결과냐? 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 박태진이 되물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냐? 강철민은 부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만의 죄가 아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태진은 운동장 전체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군이 병든 것이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대장도 조교들도 훈련병들도. 박태진의 말은 한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군 전체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우리는 규율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게 폭력이 되었다. 명령을 따르라며 복종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게 침묵이 되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는 군대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운동장은 조용했습니다. 헬기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박태진의 말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박태진은 돌아섰습니다. 헬기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훈련소는 변해야 한다. 아니, 우리 군 전체가 변해야 한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3층 병실. 창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도윤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흐릿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도윤은 몇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훈련소 생활관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의자 하나, 창문. 병실이었습니다.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쓰러졌던 일,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였습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선율이었습니다. 트럼펫과 색소폰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평화로운 음악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 도윤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수첩이었습니다. 입대할 때 어머니가 건네준 그 수첩. 표지를 쓸어내렸습니다. 바래고 다른 표지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적으로 가득한 페이지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쓴 것처럼 잉크가 선명했습니다. 도윤은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깨어났다는 뜻이겠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도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다.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지키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게 옳은 일이라 믿었지. 하지만 내가 쓰러진 걸 보고 깨달았다. 진짜 군인은 명령보다 양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아버지에게 그걸 가르쳐 줬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내가 혼자 버티게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숨기고 입대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너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지. 아버지는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글 아래엔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위로받은 눈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장교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깨어난 걸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간호장교가 나가고 곧 군의관이 들어왔습니다. 진찰을 했습니다. 혈압, 맥박, 신경 반응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군의관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의관이 나가고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국방부 청사가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신병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소 내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화면엔 박태진 중장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군은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도윤은 화면 속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도윤은 군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20살, 여전히 이병.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확고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경례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훈련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예. 이번엔 제대로 해내고 싶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군인으로서요. 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새로운 훈련소로 배치되었습니다. 운동장엔 신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교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고함이 아니라 설명이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격려였습니다. 도윤은 훈련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그날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날의 고통이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말이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당당한 군인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한 병사의 쓰러짐이 한 군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의 눈물이 세상의 정의를 깨웠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한 사람의 고통이 많은 사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도윤의 용기와 박태진 중장의 눈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양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잘못된 시스템 앞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